할 때마다 부담이 참 많이 되는 말입니다. 오늘은 왜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님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불안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구하시며 여호와께서 남인들을 보호하시며 노아와 바울을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괴롭게 하시는 자다. 네, 이게 우리 53 기억절 중에 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굴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카파코, 의미는 구부리다,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굴복하다. 그래서 의미는 고통과 굴욕, 압제로 굴복된 자, 그런 불행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자, 남에 의해서 강제로 압박이나 굴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풀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유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옳게 대답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세 명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성경의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림교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고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의 명함입니다. 이것을 어느 인터뷰하면서 꺼낸 명함인데 명함에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번호도 핸드폰 연락도 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김신혜의 다시 재판받을 권리 해가지고 어떤 김신혜라는 이 여성이 친구를 살해했다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서 옥에 갇혀 있는 이 여성을 위해서 이 변호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재심,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 판결이 된 것을 다시 뒤집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자기 명함에다가 이렇게 김신이 다시 재판받은 권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가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재심을 해서 다시 이기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들이 여러 건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재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를 바보 변호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다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 사건을 자기가 담당을 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슈퍼 친부살해 사건, 묵직한 재심을 이끌었고 무료세 재심 사건마다 매달리다가 변호사가 수익이 있어야 사무실을 운영을 할 텐데 이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까 돈 되는 사건이 들어와도 그것을 마치지 못해요. 자기 이 사건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매달리다가는 재심 사건에 승소할 확률이 없으니까 돈 되는 사건도 맞지 못하고 이게 돈 안 되는 무료 사건만 맞다 보니까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이 양반이 저도 잘 스토리 펀딩이라는 것이 뭐 요즘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 펀딩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딩을 내놔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후원을 해주면은 되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자기가 낸 게 이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으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거나 수용생활을 끝낸 후 형사 사법 절차를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끌어내면서 응해치고의 재심 변호사 또는 박준호가 사실상 파산을 선고했다. 승리가 있는 이유는 벌이가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벌이가 없습니다. 무료 사건을 맡아 보니까.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 펀딩을 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많은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의에서 김호준의 파파이스라는 데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고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다음 포털에서 스토리 펀딩을 하는데 스토리 펀딩 사상 최단 기간 내에 1억을 돌파한 제목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화산 변호사예요.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면은 재심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판결이 종결된 사건을 제가 이 인물을 좀 소개한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게 볼만하다. 이 내용을 좀 편집하려고 제가 한 17분 정도 되는데 편집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편집할 게 없어요. 편집할 게 내용이 전부 다 좋아서 그래서 한번 좀 다 보겠습니다. 다시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걸 다시 재판적으로 끌고 나오는 대단히 어려운 사법적 절차, 재심이란 말이죠. 사례도 거의 없어요. 이 재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무료 변론으로. 돈 안 되는 것만. 네. 무료 변론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이 파산을 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연을 올렸더니 3일 만에 1억이 넘는 돈이 모였고 그것이 화제가 되고 다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된 변협이 지난해 선정한 공익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을 하고 봤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 사무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무실에 올 한 해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상반기 매출이 본인 월급 말고 이 변호사 사무실의 매출이 한 해
상반기에 1,0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우선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심은 확정 판결을 뒤집는 거거든요. 다시 재판하자는 건데 판결이라는 것은 신급제도 하에서는 확정이 되면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사법자원의 또 합리적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심이 사례가 거의 없죠. 재심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결정받는 간통이나 혼인비자 간음죄 같은 그런 사건의 재심이 되죠. 하지만 변호사님이 그뭐 형사 사건이나 아직 판결 났는데 그걸 다시 끌어가다가 재심된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시국 사건 외에 일반 형사 사건 중에 이런 강력 사건의 재심은 제가 알기로는 첫 사례는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 그 7번 방위 선물 영화 모티브 됐죠. 그리고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 그 사건을 본인이 예, 하셨죠? 그거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그거 본인이 하셨고. 네, 그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 본인이 하셨고. 그리고 3대 나라스포 강도 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법 역사에서 재심 사건 몇 번 없는데 그중 대부분을 본인이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그게 무료 변론이에요. 무료 변론. 무료 변론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집이 몇 평이십니까? 저희 방 2개의 아파트인데요. 2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세예요? 보증금 3천에 월 55만 원. 그러면 변호사 수입도 지금은 사실상 올해 들어서 없는 거죠? 뭐 거의 이제 막 맡아달라고 이게 막 계속 요구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한 건 맡으면 생계 유지될 만큼 그런 사건 몇 번 했고 거의 안 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보통 안 하세요? 재심 사건을 재심 사건이라는 전문으로 하더라도 예. 다른 자잘한 사건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송사라는 건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더라고요. 저는 내일도 가요.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갖다가 또 굉장히 몰입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재심 사건을 진행하다가 그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요. 혹시 부인이 재산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저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증금 1,058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돈 벌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고졸이에요, 고졸 또. 제가 이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건 수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선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원 노숙소녀 사건 만나서 유명해지니까 사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잘하고 좀 규모 있게 가는 과정에서 풍행이 방정맞은 장경훈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때. 유성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분을 만났구나. 예. 잘못 걸렸네. 네, 잘못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그때만 해도 돈을 벌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올림픽대를 타고 있는데 장경훈 변호사님 전화를 왔습니다. 전화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장경훈 변호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뭘 알았으면 끌었을 텐데 그냥. 근데 탈북자 간첩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허위자백 전문가라고 들었다니까 거기서 제가 좀 약간 호감을 얻었고 장경훈 변호사를 갖다 만약에 전화를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데서만 받았어도 제가 이런 상황이 안 났죠.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거기서 하겠다라고 하고 사무실 가서 장경훈 변호사 치니까 이거 안 해야 될 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흑 변호사로 불리더라고요. 정부 변호사에. 같이 다니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관사님 큰일 나겠다가 큰일 나요. 큰일 몇 번 나셨죠? 예,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뭐 같이 다녀가지고 결국은 저 국정원이 뭐 사실상 뭐 탈북자를 내세워서 고소했지만 저 탈북자 간첩 사건 하다가 보안수사대 2번 조사받으러 갔고. 아니 그럼 집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수입이 막 확 끊기고. 제가 집에 가서 자세한 얘기 잘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생활비를 안 주잖아, 생활비를. 생활비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책임한 놈은 아닙니다. 많이는 못 줬고 살 수 있을 만큼은 계속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성향에서 계속 빼왔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또 상 받으면 상금이 1,000만 원씩 나왔거든요. 아하. 이 올해는 제가 못 받고 있지만 작년에 두 개를 받았습니다. 네. 공익대상 상금 1,000만 원, 그 노블리 평화상 상금 1,000만 원. 그러니까 2천 딱 갖다 드렸네요. 네, 그런 것도 갖다 주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성향 계속 찼는데요. 네. 은행에서 만기만 연장해서도 제가 펀딩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매출이 없어졌거든요. 매출이 없다 보니까 네. 사업자가 매출이 없으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게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뭐 그냥 망한 건 아니다. 제가 은행 직원한테 그랬거든요. 한판 인터넷에서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유명하다. 그래도 이런 것 좀 해서 그냥 만기 연장만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네. 근데 은행 내규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분할 상환을 9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됐어요. 네. 5월 분할 상환 이제 마이너스 대출은 1억은 이제 또 상환 독촉 오겠지만 1억 8천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3,600씩 상환 들어왔는데 그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사무실 접고. 아니 접진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8월 29일 날 임대기한 만기입니다. 지금 얼마 모으겠습니까? 8시 6분 현재 1억 8,573만 4,383원입니다. 목표이 원래 1억이었잖아요. 많이 1억이었죠. 그냥 뭐인대로 다. 아직도 80일이 넘게 남았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저분이 정상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스토리 펀딩 페이지에 들어가서 후원하실 수 있어요. 저희 끝난 게 아니에요. 예, 87일 남았습니다. 네. 돈 모이면 할 일 많습니다. 많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심을 전문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재심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수원 노숙소의 사건이 딱 걸렸을 때 저한테 네.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죠. 근데 언론상 보도된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범인이라고 많이 보도가 돼 있는데 네. 야 이거 뒤집으면 제가 유명해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확률이 낮은 사건을 뒤집어 유명해진 변호사들. 예. 변호사들이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해도 이렇게 말로 하지는 않아요. 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 사건을 했다. 네. 보통은 이거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 막 유명해지고서 했는데. 유명해져야죠. 초선이도 유명하니까 좋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유명해진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돈도 벌고 싶었고 하다 근데 이제 장 변호사 전화 와가지고 컴퓨터 얹어서 그걸 받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이쪽으로 빠져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탈북자 간첩 사건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탈북자 간첩 사건의 기록이 10,000페이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 무죄받은 사건들은 근데 탈북자 간첩 사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가 다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를 수집을 북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간접 증거를 수집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탈북자들 만나야 되는데 탈북자들 국정원 얘기 나오면 굉장히 그렇죠. 굉장한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네. 또 기록의 모순을 갖다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북한지도 펼쳐놓고 탈북 루트 일일이 파고 막 그렇게 하죠. 저 솔직히 뭐 압록강과 두만강이 굉장히 우리 한강같이 이렇게 굉장히 넓고 물도 깊어가지고 탈북할 때 수영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건너면 되죠. 어떤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데는 그냥 건너 다닌대요. 여기 땅 하고 그냥 건너버리니까 탈북이 일어나던데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게 경험적인 자료를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돼 있고요. 준법 정신 미학이다. 사법시험 합격하면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원적부 이런 걸 떼갑니다. 근데 최종 학력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떼봤더니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 준법 정신 미학을 써버리면 그때 선생님한테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예요? 제가 무기징역까지 받았습니다. 무단결사 한 100일 가까이 했습니다. 네.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네,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희는 섬에 사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섬에서 학교 다니면 수학여행 갔다 오면 가출이 심해지거든요. 제가 수학여행 갔다 온 애들하고 가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상 최초로 빚 때문에 휴학을 했대요. 사법연수원도 합격하고 나서. 아버지가 사법시험 공부하는 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인 중에 한 분이 매달 6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바로 합격할 수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합격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1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돈 필요하냐고 하니까 1억 나오는데 빌려드릴까요? 하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빌려드린다고. 고마워서 묻지도 않았는데. 네, 먼저 이제 빌려줬다가 그게 탈나가지고 카드 8개로 제가 매달 말이면 사법연수원 판사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다니까. 이게 머리가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을 똑같이 보지 마세요. 이게 다른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 정말
저는 고시 공부할 때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제낄 수 있고 저 사람은 제낄 수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법 연수원에 들어간과 동시에 제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근데 합석고시 붙었어요? 사법시험은 제가 처음에는 한번 뒤집어 보려고 인생 한번 썼죠. 왜냐면은 고등학교를 제가 2번 다녔거든요. 저 중퇴하고.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목포대학교 전자학과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수능시험이 생긴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시험 보면 성적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대학교 전자학과를 갔는데 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나이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좀 하고 이제 혹은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면은 영장을 연장하는 저는 뭐 빨리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특별한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계획 없죠. 갔다 왔는데 이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해가지고 한 방에 뒤집자, 한 방에. 고피가 뒤집을 수단이잖아요. 한 방에. 그럼 4월 40 올까 행시 볼까 외시 볼까 제가 세 개 중에 선택을 했죠. 근데 주변에 행시 외시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군대 한 달 못 참이 40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차 한달 고참이 40 온다고 해서 40 공부를 시작했어요. 의행관이 40 온다고 했고 7월달 방학 때 신림동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40 온 거예요. 그 선배는 합격했나요? 합격했습니다. 그 선배도. 지금 판사입니다. 지금. 그분을 공부를 잘하는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저희가 같이 신림동에 같이 가가지고 같은 고시원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박병장 학교 다녀야지. 박병장. 그래서 제가 배병장님 제가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배병장님 처음 볼 때마다 막 자기가 이제 미안한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은 놈인 것 같은데.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따라온 것 같은 거. 제가 현실을 직시한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병장 방학 끝나고 내려갈 때. 저 혼자 이제 고시원에 남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올라갔는데 2달 만에 내려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인생 참 험난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몇 년을 공부하셨어요? 5년 했습니다. 기적적인 거네요? 기적적이죠. 제가 1점 차로 붙었거든요. 1점 차로. 1000명이 그때 합격했을 때 690등이었습니다. 1점 차인데 평균. 이게 수석하고 저하고 차이는 10점 이상 나는데 1점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1점 차로 붙은 놈하고 떨어진 놈하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관식 시험인데 주관식에 정해진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채점위원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본 답안과 갔다 와서 편안하게 본 답안과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뭐 펀딩 다 해버렸는데 뭐 전관영 변호사나 검사 출신으로 뭐 나와서 몇백억씩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지금 막 1억 후원에다 막 좋아하는데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거기는 몇백억씩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무슨 기분이 드세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본인도 나도 공부 잘하고 남들 막 너무 띄워주고 그러면 저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아 그렇죠. 왜 우리 법조계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가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그런 어떤 진기용준, 홍범표 사례, 최희종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갔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자리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자기가 선택한 상황일 수도 있고 운명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결핍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방에 떠버릴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저는 뜰 준비를 뭐든지 준비를 하는 놈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떠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쌩 고생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 거예요. 요즘에 잠이 1시간 반 자고 휴대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밥을 때를 놓쳐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숫자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저는 그거 궁금해요. 처음에는 유명해지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재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돈 안 되는 걸 계속 했잖아요. 그건 왜냐면 모든 어떤 공익적 사건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일을 한다면 저 같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공익적 목적 외에 개인의 어떤 욕심이 결과가 같이 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저는 저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날밤 새면서 망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금은 사건을 하면서 야 개인적인 목적이나 어떤 그런 어떤 유명해지고 생각보다는 공익적인 관점이 점점 커져가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예 하면서 커져가는 거더라고요. 하다가 예. 사건 잘 찾아보니 아 너무 억울하다. 예 눈물을 보잖아요. 울잖아요. 눈물 보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바뀌어요. 나 같은 속물도 저 속물이거든요. 바뀌어요. 사람. 되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유명해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재심 사건을 하나 맡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그 사람의 눈물을 보고서, 아픔을 보고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빠져서 자기의 벌이 둘째치고 자기의 처와 자치까지 있는데도 돋보기를 하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이제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돼서 이제 스토리 펀딩을 나섰는데 한지 8일 만에 200분은 2억 원이 모였고요. 그래서 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90일 동안에 상금 5억 원이 모였습니다. 시민 17,000여 명이 5억 한 6천에서 이분이 이제 다시 앞으로 또 이분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또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제 계속 걸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병든 것 같고 정말 이기적으로 치닫지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행복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이 부끄럽고요. 이런 사건, 이런 인물들을 접할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좀 말이 안 들어가지고 좀 소개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지나가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고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나라는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도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곧 성령입니다.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으로 성경 전체가 요약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해마다 농부는 가장 잘 선택한 곡식을 흩어 뿌림으로써 지속적인 곡식의 공급을 받는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희생을 수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생할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뿐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 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사랑과 사역은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의 보존의 법칙이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을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고 자기를 죽이는 자는 곧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누구나 다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모든 봉사에서 면제되는가?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봉헌하는 누군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핑계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리의 귀중한 빛을 표현할 수 없이 귀하게 그리고 다함이 없는 보물로 여긴다. 우리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상관없이 위탁받은 자신의 재능에 비례하여 가만히 끼쳐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신다. 교회들이 후하게 되도록 가르칠 책임이 그리스도의 목자들에게 지어져 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데 한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들도 자기보다 더욱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가난한 성도들이 그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바치는 축복을 거절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재산을 다 이웃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 딸이 결혼할 적에는 돈이 없어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성경에 우리가 연애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하나도 거룩하진 화산 변호사처럼 자기가 지금 자기 생계, 자기 먹거리가 떨어져 가는데도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자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 보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낼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지켜보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롭게 된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증거이다.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물질을 베풀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남에게 대접받고자는 대로 대접하라는 법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유혹처럼 번져나갈 때 이웃과 교회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예,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구호봉사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성품이라고. 성품 외에 우리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마치면서 제가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할 때 결국은 자기 이름을 넣고 유병찬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외쳐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결국은 남을 위한 것이다. 감사합니다.